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의 첫 만남은 서울의 한 봄날, 공통된 친구의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전략을 담당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남편은 비슷한 업계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 인상은 서로에게 그다지 강렬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성격의 남편은 묵묵히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그의 깊이 있는 성품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투와 행동에서는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고, 그것은 제가 일상에서 찾기 힘들었던 평온함이었습니다. 처음 몇 차례 만남에서 우리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일과 직장 생활의 고충을 서로 이해하며 공유하는 순간들은 자연스레 서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거운 프로젝트와 까다로운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일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태도는 제가 존경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그는 저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면을 귀여워하며 칭찬해 주었고, 저는 그의 격려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저희 가정 환경은 꽤나 달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노후를 준비해 두셨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평생 자영업을 해오셨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가정의 책임을 일찍부터 느끼며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부모님을 돕기 위해 종종 자신의 여유를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의 이런 면모는 한편으로는 그의 성실함을 드러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부담감을 엿보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함께하는 시간은 점차 그 차이를 메워주었습니다. 데이트를 할 때면 남편은 늘 작은 감동을 선사하곤 했죠.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맛있는 집밥을 준비해 주거나 한강변을 걸으며 세심하게 제 손을 잡는 그의 배려는 제게 따뜻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그의 가족과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제가 그의 곁에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의 진중한 태도는 결혼을 향한 발걸음을 망설임 없이 내딛게 해주었죠. 우리는 서로의 일과 일상 속에서 응원을 주고받으며 단단한 유대감을 키워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몇 년 동안 저와 남편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큰 문제 없이 지내왔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일들에서 생기는 오해나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것이 큰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죠. 우리는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그 조용했던 일상에 불협화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 차를 구입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차를 탈 때마다 그 신차 특유의 향기와 부드러운 주행감에 만족하며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남편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의 번호가 떴고 남편은 곧장 전화를 받았죠.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전 중 차가 고장이 나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사고로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녀는 무척이나 놀라셨고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죠. 시어머니는 안정감을 찾기 위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시누이는 눈에 띄게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얌치 같아. 오빠랑 세연이는 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엄마는 똥차를 타다 죽을 뻔했어. 이게 말이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엄마 놀란 거 안 보여? 그런데 무슨 소리냐는 말이 나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오빠도 알잖아.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새 차부터 사서 타고 다니고 엄마는 고장날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 큰일이 날 뻔했잖아? 네가 오빠야? 네가 자식이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하는 건데? 그럼 누구한테 말해? 오빠한테 말 안 하면. 그래, 그럼 새언니한테 말할까? 신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고생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남편의 의무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도 저도 이미 결혼 전부터 각자 저축하며 모은 돈으로 차를 샀다는 점이었습니다. 야, 차는 내가 필요해서 산 거야. 지금 새언니도 있는데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참 심하다고? 그런 거예요, 새언니? 내가 지금 심해요? 우리 엄마 죽을 뻔했다고요. 우리 엄마가 똥차 타다가 죽을 뻔했다고요. 엄마 얼굴 하얗게 질려 있는 거 안 보여요? 오빠가 결혼 전에 얼마나 잘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해버렸다고요. 결혼하고 나면 자식이 아닌 거야? 왜 엄마 아빠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다 새언니 탓 아니야? 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야, 너 말 조심해.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야? 진짜 더 가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뭐라는 거야? 새언니, 말 좀 해봐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해요? 네? 우리 엄마 입장에선 오빠의 이런 행동, 아들 빼앗겼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그건... 어머니 괜찮으세요? 참 빨리도 물어본다. 안 괜찮다. 아주 죽을 뻔했어. 진짜 내가 그동안은 가만히 있었는데 앞으로는 나 참견 좀 할 거야. 그러니 오빠도 그렇고 세연이도 그렇고 행동 똑바로 해야 할 거야. 나 앞으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시어머니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기에 더 이상 뭐라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차가운 감정을 남긴 채 끝났고 그 후로 신우이는 자주 우리 부부의 생활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 고장 사건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신우이의 뻔뻔함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죠. 시어머니의 차 고장 사건 이후 신우이의 간섭은 점차 저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 정도로 여겼지만 신우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상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어린 주제에 당당하게 저를 몰아붙이며 마치 제가 시댁을 위한 전속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신우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안마 의자가 필요하대요. 좋은 걸로 알아보고 내일까지 구매해서 보내줘요. 아, 할부는 언니 카드로 하고요. 요즘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마 의자라니? 그것도 내 카드로 할부라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차마 거절하면 더 심한 비난을 들을까 걱정이 돼서 일단 답장은 미뤄두었습니다. 그녀의 뻔뻔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그 다음 주말 신우이는 집으로 직접 찾아와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번 달에 엄마 생신 있잖아요. 엄마 친구들 불러서 엄마 생일 파티 해주고 싶은데 내가 엄마 친한 아줌마들한테 이야기는 해놓았어요. 언니가 요리랑 디저트까지 준비해줄 수 있죠? 그리고 비용은 당연히 언니가 부담해줘요. 이번에
엄마가 얼마나 좋은 며느리 들였는지 다른 아줌마들한테 보여주자고요. 아니, 아가씨. 지난번 안마 의자도 그렇고 생신도 그렇고 왜 아가씨 마음대로 이러는 거죠? 그리고 초대를 했으면 그 초대를 한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언니, 나는 학생이라 돈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싫으면 엄마 차 한 대 사주던지요? 그리고 언니, 원래 이런 건 며느리가 하는 거래요. 시누이는 시키는 거고, 난 언니한테 시누이잖아요? 이렇게 시누이의 끊임없는 간섭과 요구는 제 일상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행동과 결정을 좌지우지하려 했고, 그녀의 요구는 매번 더 가감하고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젠 단순한 부탁을 넘어 마치 저를 가족을 위한 도구로 보는 듯한 태도였거든요. 신우이의 뻔뻔함은 더욱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요구를 넘어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에 대해 직접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남편과 함께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신우이의 전화 한 통으로 깨지고 말았죠. 언니, 요즘 엄마 아빠의 나중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가씨, 무슨 소리예요? 언니, 엄마 아빠가 이제 나이가 들고 계신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 알죠? 그냥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나중에 고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오빠나 언니가 생각한 게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신우이는 더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 언니가 시집 왔으니까 이젠 언니 책임이기도 하지. 둘 다 돈 벌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지. 예를 들면 부모님 연금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생활비도 점점 더 보태야 하지 않겠어? 진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엄마 아빠가 나중에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지면 우리 중 누가 그걸 감당해야겠어? 다 언니랑 오빠의 부담 아닌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죠. 일단 이번 달부터 부모님 생활비를 조금씩 늘리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보험도 새로 하나 들어놔야 하지 않을까 싶어. 엄마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시다고 했거든요. 이런 건 언니가 주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난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는 말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뻔뻔함에는 더 뻔뻔하게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가씨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은 몰랐었네요. 차 때문에 시비를 거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아가씨 참 철이 일찍 든 사람이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아가씨, 사실은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안마의자 말이에요. 준비해 볼게요. 2대 정도 마련해 보죠. 어머님, 아버님 따로 사용하시라고. 신우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분명 제 대답이 반갑긴 했겠지만 예상치 못한 호의적인 반응에 당황하는 듯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어나갔죠. 아가씨 말이 다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너무 걱정되죠. 말 나온 김에 우리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해요. 그럼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 연로하신데 언제까지 학생 신분으로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네? 언니, 저는 학교 다니잖아요. 대학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대학원 다녀봤자 별거 없어요. 저도 석사 있는데, 아휴, 결혼하면 별거 없답니다. 결혼하면 시가해서 이것저것 시비 걸면서 부족한 사람만 만들어 버리거든요. 공부 따위 그만 치워버리고 그만 학생하세요. 아가씨도 함께 준비를 해야죠. 네? 공부를 그만하라고요? 네, 그만해요.
어머님, 아버님 노후, 그리고 편안하게 지내게끔 하려면 자식인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철이 든 아가씨인데 설마 우리한테만 부담을 주겠어요? 우리를 일깨워준 사람인데 아가씨도 이젠 학교도 그만두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게 좋겠어요.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니까요. 매달 정해진 액수를 모아야겠어요. 각각 100만 원씩 어때요? 우리 부부는 지금부터 일정 금액을 부모님 통장에 넣을 테니 아가씨도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가씨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어머,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역시 아들보단 딸이 낫다니까요. 안 그래, 여보? 언니, 저는 아직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건 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언니 지금 저랑 장난하는 거예요? 아들만? 아들만 자식인가? 그리고 옳은 소리 하는 딸인데 아들보다 훨 낫죠. 그리고 생활비 외에도 추가 비용도 생각해두면 좋겠네요. 병원비나 기타 필요한 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기 위해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거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한 개씩. 어때요, 아가씨? 이 정도면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데 문제 없겠죠? 힘 모아서 우리 한번 해봐요. 부모님 노후 우리가 함께 책임지자고요. 얼른 학교 그만둬요. 일 구해야죠. 당장 안 구해지면 쿠팡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 고마워요. 이렇게 나서줘서. 엄두가 안 났었는데 너무 좋으네요. 어머님, 아버님은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렇죠? 어느새 저 혼자 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화를 끊어버린 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진심이냐고 묻길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 맞춰왔잖아. 한 번쯤은 아가씨도 책임을 져야지. 남편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생각이야. 전화 끊어버린 거 보면 동생도 당황한 듯한데. 저는 속으로 통쾌함을 느끼며 앞으로도 모든 요구에 같이 하자는 명분으로 맞받아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신우이도 함부로 나서지 못하겠죠. 그날 이후로 신우이의 뻔뻔한 요구는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제게 노후 준비나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마주칠 때마다 살짝 불편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간과를 했던 거였죠.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적당하게 시부모님 도와드리면서 살고 있고,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제넘게 자꾸 선을 넘으니까 한 소리를 한 건데 꽁무니를 빼는 신우를 보면서 아, 딸도 소용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암튼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네가 시키지 않아도 어른인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 너는 네 앞길이나 신경 써. 알겠니? 한참 어린 신우이야.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분위기가 다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내 가정이 아니니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닌데, 그런데 만일 제가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곳에 한 일원이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늘 저희 시아버지 그리고 시누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가운데 메시지 역할을 하셨던 분은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는데 그분의 이야기도 좀 곁들여 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저희 집과는 참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부장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신념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 15년인가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었다고 하는 아내, 그 아내의 이야기에 다른 패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그 남편이란 사람은 태연하게 며느리니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외아들인데요? 라고 말을 해서 더더욱 충격적이었는데 만일 이 프로그램을 못 보신 분들은 꼭 좀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 시아버지로 인해서 실제로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결혼을 하자마자 병수발을 하셨다고 했고 고모 두 분이 계신데 그 고모분들은 단 한 번도 할머니의 병수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요즘이 아니라 예전이니까 그게 허용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시어머니가 다 맞춰주게 되면서 결국 그 사고는 이미 고착이 되어 버렸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에서 끝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변한 세상에 태어난 제게까지 원하셨다라는 것이 큰 문제였었죠. 우선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제가 충성을 다하길 바라셨어요. 정말 딱 저 워딩이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돈을 번다고 해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남자의 기질을 가질 순 없는 거라고. 그게 억울하면 남자로 태어났으면 된 거였다고. 그런데 저란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고 시집을 와서 자신의 집안의 한 일원이 되었으니 남편에게 충성하고 예의를 다 해야 하는 거라 했었죠.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네가 선택한 결혼이잖니? 난 아직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건 비단 며느리인 내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어머니도 그렇게 살았어. 항시 남편을 공경하고 충성을 다하고 예를 다하도록 해라. 그 다음이 시부모야. 내 말 꼭 새겨 들어라. 알았냐?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부모님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렇게 배웠었고요. 시부모님이라서가 아니라 어른들께 당연히 예를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하는 말씀들을 가슴에 새겨 들어야 하는 거라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에 저는 타협을 할 생각이 없었고 제가 선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또한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이 제게 충성을 다하고 예를 다할 때 저 또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저는 원하지 않거든요. 아버님 말씀처럼 제가 이 결혼 선택한 건 맞아요. 그럼 그 이후의 일도 제가 이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이 또한 제가 선택을 해야 하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등떠밀어 결혼시킨 건 아닌 것처럼 이 집안에서 제가 어찌 행동할지 또한 누가 등떠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체적으로 하고 싶거든요. 제 말이 시아버지에게는 너무 당돌하게 들렸나 보더라고요.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제 앞에서 연신 담배만 피우시더군요. 집안에서. 그것도 비흡연자 앞에서. 저런 행동만 봐도 시아버지라는 분의 성격이 어떠한지 다들 파악을 하시겠죠? 당신께서는 제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못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암튼 저는 시아버지가 아닌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되죠. 정말 너무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은 체면을 지키고 싶으니까 어린 며느리에게 아무 말 못하면서 시어머니를 앞장세워 제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시아버지의 의도가요. 그렇게 남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작 남자답게 굴어야 할 땐 여자를 내세우는 것을 보고는 그냥 허울에 불과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당신께 그 누구도 반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식구들에게 지시를 하고 따르게 하신 듯한데 그게 제게 통할 리가 전혀 없죠.
전혀 타격감 같은 거 없죠. 네 시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네 시아버진 내가 이런 말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니 모른 척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된다. 딱 말을 들어보아도 시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말인데 그분은 모른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법이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니 저도 어느새 익숙해지더라고요. 인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재주가 생긴 거였죠. 그러다가 제대로 시부모님 속내를 알게 되는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제게는 시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는 딱 시아버지의 딸이에요. 시아버지의 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인데 참 모순이죠. 제게는 그렇게 남편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예를 다하라고 했었던 분이 시누이에겐 정작 그런 면을 강조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이 자신의 딸이니 자신의 기질을 그대로 받은 거라면서 사위에게 막대하는 시누이를 옹호하곤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의 상식이 모순이고 허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누구에게 허용되고 누구에겐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사고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시누이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이혼하는 거 흠 아니니까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게 불똥이 튀게 되죠. 우리 딸 니네 집으로 갈 거다. 내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는데 네 시아버지 보기 뭐해 그런지 그냥 니네 집으로 간다 하더라. 네? 저희 집으로요? 어머니. 왜? 그럼 애 보고 뭐 호텔에서 지내라는 거냐? 걔 돈도 없어. 돈도 없고 지금 정신도 없는 애다. 그렇다고 저희 집으로 오는 게 맞는 건가요? 게다가 시가도 있는데 시누이의 본가는 시가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집으로 오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시누이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요. 애 지금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가족이 너까지 그러니? 너는 그러고 싶니?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 저희 집에 오는 걸 형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싫어요. 저희 집에 형님 오는 거 싫다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얼굴 보기 그래서 저희 집에 오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겠죠. 제가 형님이 왜 이혼을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관여할 건 아니지만 왜 시누이가 이혼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라고 해야 하는 거겠죠.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도 나이트를 그렇게 들락거렸다고 해요. 워낙에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게 되는 것인데 만만한 저희 집을 잡고 늘어진 거였죠. 그게 무슨 말이니? 지금 너 우리 딸 오해하나 본데. 그리고 뭐 애가 워낙에 활발하니까 좀 논 것 가지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이혼하는 그놈이 이상한 거지. 우리 딸이 이상한 거니? 애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리 했겠어? 저는 싫다고 그리고 거절하겠다고 확실히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시가로 드리라고. 그렇게 시누의 행동이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스트레스라고 하셨는데 저도 지금 스트레스 받는데 그럼 나이트 가서 좀 풀고 와도 되냐고 물어봤죠. 얘가 지금 장난을 하나? 아 몰라. 이미 니네 집으로 짐도 붙였다고 하더라. 필요한 것들만 붙였다고 하니까 많진 않을 거라고. 도착하면 착불로 붙였다고 하니까 돈집을 잘 해주고. 아휴, 네가 알지 않니? 나는 네 시아버지 눈치 봐야 해서 걔 못 데리고 있는다. 그러니까 며느리 네가 데리고 있어. 그리고 우리보단 니들이 더 편하다잖아. 애 가뜩이나 마음 상해 있는데. 우리 이러지 말자. 어? 그냥 좀 며느리 도리 하라고. 시아버지 얼굴 보기 그래서 온다는 건데 웃기는 말입니다. 시누이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시어머니는 제게 시누이를 떠넘기는 것이고 그리고 시누이도 사실 시아버지가 불편하긴 하니까 원래 동종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집을 개판치겠다 이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누이라서 그리고 제가 관여는 안 하고 싶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저런 사람 저희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는 이사를 갈 예정이었거든요. 시 부모님도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시누이를 집에 들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데리고 가랍니다. 그럼
짧은 시기도 아니고 오랜 시간 저희 집에 있겠다라는 거잖아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상황을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상보다 좀 더 일찍 계획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죠. 남편은 시부모님의 후환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혼하는 거라 하니 마음을 단단히 먹더군요. 아마 자기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신우이의 전화를 받게 되죠. 자신의 짐을 붙였으니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을 했고 지금 자기의 상황이 어떤지를 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목소린 잔뜩 성이 나 있었고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전 어머니께 거절의 의사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형님 짐 오면 시부모님 댁으로 보낼 거니 그런 줄 아세요?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엄마에게 못 들었냐고? 내가 너네 집으로 간다고 정확하게 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그딴 말 나는 안 들은 것으로 할 테니 안방을 비워놓으라는 거예요. 안방?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짐이 적어도 당연히 나한테 안방을 줘야지. 그럼 내가 작은 방에 들어가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시누이인데? 까불지 말고 나 지금 기분 안 좋아. 이혼한 거 몰라? 옳게. 너도 여자잖아. 여자가 이혼을 했다고. 그럼 지금 내 기분이 어떠하겠니? 마냥 좋겠니? 지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분 좋은 척 홀가분한 척 하지만 나 지금 엄청 슬퍼. 알아? 너는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내 마음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니? 좋은 말로 할 때 자기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라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기분을 그냥 맞춰달라고만 하는데 이혼이 뭐 자랑입니까? 게다가 나이트? 그럼 바람 맞지 않나요? 유부녀가 그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저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떳떳한 것 같다고. 지금 상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금이환영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대놓고 조롱을 했습니다. 또 발끈하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는다고. 내가 문제야? 어? 내가 문제냐고. 나는 가만히 있었다니까. 진짜 미쳤나 보다. 완전 여자 망신은 다 시키고 있네. 왜 이렇게 다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나 방금 집 내놓았어요. 당분간 친정 들어가서 살 거예요. 뭐? 왜 집을 내놔? 시기를 두고 집 내놓고 천천히 이사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해서 그래서 우선 집부터 팔아버리고 친정 들어가서 살다가 이사하려고요. 우리 친정까지 따라 들어오진 않겠죠? 야, 네가 뭔데 집을 내놔? 네가 뭔데? 뭐긴 뭐야. 집주인이지. 내 집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러니까 니네 집으로 들어가. 어? 네 부모는 너 이해해 주겠지. 그 이해해 주는 사람들한테 가서 잔뜩 동정받고 살라고. 나는 당신 동정하고 도와주고 이해해 줄 생각 전혀 없거든? 알겠니? 신우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진짜로 집을 내놓았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제 의견을 따라 주었고요. 만일 저희가 그리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계속 저희에게 말할 인간들이라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갔네요. 시누이는 시부모님 집으로 들어갔고 시아버지는 또 모든 잘못을 시어머니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딸 교육 그렇게 시켰으니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하겠는데 그런데 시아버지도 웃깁니다. 자신의 딸이잖아요. 자신의 기질을 다 받았다면서 왜 그걸 시어머니 탓만 하는 건지. 저희는 지금 시가와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제가 자신들의 말을 제대로 어겨버렸고 집안의 불화를 일으켰다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발길 끊었습니다. 어차피 쫓아올 것도 아니고 저는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다가 서서히 인연 끊어지는 거겠죠. 이 상황은 제가 아니라 시부모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길래 좀 작작했어야지. 왜 그렇게 오만함을 부리시는 건지. 그리고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주지. 어른 같지 않은 사람에게 어른 대접해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화가 어머니와 시인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님이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가르쳐 주신 건 바로 자유로움이었어요. 물론 내가 누리는 자유에는 그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도 일깨워 주셨고요. 그리고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말이죠. 예술가였던 저희 부모님은 남다른 교육관을 가지신 분들이었는데 제게 단 한 번도 공부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었고 그 흔한 너의 성적은 어느 정도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신 적도 없으셨죠. 하다못해 제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를 뵙고는 수많은 학부모님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인상을 주신 분은 처음이라는 말씀까지 하셨었죠. 어머니가 화가시라고 했었지? 너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했어야 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논했었네. 네? 혹시 저희 엄마가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만약 그랬다면 너무 죄송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의 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네가 요즘 따라 웃지 않는다고? 왜 그러는 건지 너무 궁금하다고. 성적 같은 거, 대학 같은 건 너에게 바라지 말라고. 그저 어머니는 네가 웃는 사람으로만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 만나보았어. 어머니 참 특이하신 분이네. 비단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 또한 저런 분이셨어요. 짜놓은 틀 안에 저를 가둬놓는 것을 꺼려하셨고 혹시나 제가 답답해하진 않을까 걱정을 하셨던 분들이셨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저는 공부를 조금은 하는 편이긴 했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선 애를 조금 더 조여서 어떻게든 한 단계라도 높은 대학교에 진학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어머니가 상담을 하러 와선 생뚱맞게 웃음 이야기나 하고 있었으니 어이도 없었을 것이고 기도 막혔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셨어요. 공부 중요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저 먹고 살 정도로만 벌면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실천하기는 힘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었죠. 부모님은 진심으로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분이었고 제 밝음과 제 자유로움을 잃지 않기를 바라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그렇게 앞의 것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먼 훗날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의 병 때문이었었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폐암에 걸리셨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탓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금연을 하라고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었는데 금연에 성공하지 못한 자신으로 인해 어머니가 폐암에 걸린 것이라고 그때 어머니의 대답이 아주 뚜렷하게 생각이 나요. 있잖아, 땡땡이 아빠. 그렇게 탓하고 있을 시간에 나랑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나 그렇게 금방 안 죽어? 골골 갤 때까지 괴로울 때까지 충분히 그렇게 하다가 세상 떠날 거야. 그러니까 벌써부터 녹매바람 하지 말라고. 연민은 좀 나중에 가져도 돼. 충분히 시간은 있거든. 어머닌 제가 고3 때 돌아가셨고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다가 그렇게 저와 아버지 곁을 떠나시게 됩니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괴로웠을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잔인했을지 겪어보지 못한 저는 알 수 없지만 어머님 끝까지 그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자유로움이라고 할까요? 그걸 잊지 않으셨죠. 죽어서도 옆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 그런 나쁜 짓 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의 죽음은 제게 크나큰 슬픔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끝날 것처럼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만 없을 뿐, 지금만 만나지 못할 뿐, 어머니가 제 옆에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어머닌 한다면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조금 방황을 하긴 했지만 저는 아버지는 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말을 100% 믿었기에 얼른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둘이었으니까, 의지할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산 사람은 원래 살아야 하는 거니까 언제까지 슬퍼할 수만은 없었기에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저는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죠. 아버지의 글 솜씨 대신 저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았기에 미대 조속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수업은 미친 듯이 지루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내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분명 있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감은 덜 형성된 나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냥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다면 대학 공부는 좀 다르더라고요. 머리가 좀 컸다고 저는 제 인생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여겼고 그리고 오만한 자유를 부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린 오만한 자유는 제게 처참한 학점을 안겨주고요.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예술가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저랑 맞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바로 학교를 휴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학을 하게 되고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뛰어들게 되죠.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예술가와는 좀 거리가 있긴 직업이긴 해요. 암튼 가끔 스토리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저는 여행을 가곤 했는데 떠난 여행지에서 그곳에서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문경을 참 좋아를 합니다. 문경 사시는 분들이 부러울 정도로 그 문경에 가면 제가 꼭 들르는 곳이 있는데 폐역인 가은역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폐역을 카페로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곳을 참 좋아를 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 밖으로 나온 뒤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통수가 좀 찔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돌아봤는데 그곳엔 엄청 훈남인 사람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뭐예요? 저 지금 찍는 거예요?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V하면 되나요? 여행지에선 누구나 관대해 지는 법 아니겠습니까? 제가 활짝 웃으니 남자친구도 멋쩍다는 듯이 웃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며 그 가은역을 돌아다니게 되죠. 그게 인연이 되어 저희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여행지에서 낯선 남자와 여자의 만남,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서 연인이 되었다라는 것. 나중에 이 소재를 꼭 써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와 연애를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 설레었었던 일들은 꼭 메모라곤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N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웹툰 작가거든요. 제가 하고 있는 웹툰은 공포물인데 언젠가는 꼭 로맨스물을 해야지 마음을 먹게 한 건 남자친구의 영향이 크긴 했어요.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제가 웹툰 작가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제 웹툰을 보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쪽하고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었고 어렸을 적에 만화책 한 번 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딱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바라는 인재상이라고 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단 한 번도 어긋난 행동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시간이 날 때 대학원 공부를 하는 이런 인재들을 대부분 좋아를 하시긴 하잖아요. 그에 반해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눈에 띄게 남자친구와 저의 차별되는 점을 살펴보자면 바로 겉모습이었어요. 조금만 단정하게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지. 나는 좋긴 한데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모습이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 그래? 내 옷이 좀 그런가?
그런데 오빠, 내 친구들은 더해. 나는 이거 약과라고.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가끔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귀에 한 건 피어싱 같은 건가? 혹시 얼굴에 하는 건 아니지? 좀 심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눈썹이나 코나 입술에도 하던데. 아, 그렇진 않아. 좀 심하면 뺄까? 난 오빠가 이걸 부정적으로 볼 줄은 몰랐어. 빼도 상관없어. 맞춰 주었어요. 제가 봐도 남자친구의 색은 무채색, 저는 알록달록 색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5살이나 많았으니 저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겼었고, 그 남자친구가 좀 보수적인 면이 있긴 했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 좀 맞춰주고 싶었고, 그리고 조신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친구였기에 나도 좀 변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맞춰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어느 날 제게 하얀 원피스를 사주며 자신의 집에 인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면서 말이죠.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조신하기를 바랐던 남자친구가 제게 옷을 선물하며 이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 행동이요.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 처음으로 가장 조신하고 참한 코스프레를 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야기했던 제 귀에 피어싱도 모두 다 뺀 상태였고 머리색도 좀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한 상태였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우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 나만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 그리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제 직업도 제대로 모르셨고 우선은 남자친구가 저를 좋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하니 억지로 저의 얼굴을 마주하신 듯 했어요. 그리고 제게 지적질을 하시는데 웹툰을 그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이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러할진데 저는 심한 거북목이에요. 최대한 목을 뒤로 빼려고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는데 그럼 이게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라 통증이 더 심한 것 같긴 해요. 식탁에 앉아있는 제 옆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갑자기 오시더니 제 턱과 뒷머리를 잡으시면서 계속 자세 교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은 그렇다 치겠어요. 그런데 제 목이 굽어질 때마다 또 한 번 자세 교정을 해주시더니 그 이후엔 수시로 제게 목! 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조금만 자세가 흐트러지면 목! 그게 저는 배려로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직업병인데,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목! 이라고 외치실 때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얼굴을 보며 웃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이 진짜 비웃는 그런 느낌?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그건 남자친구도 그렇게 느낀 듯 했어요.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직업병이야, 직업병. 엄마 자식도 아닌데 왜 지적을 하고 그래요? 뭐? 아니 저렇게 목이 굽어 있으면 다 안 좋아. 요즘 젊은 애들은 운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가씨는 그렇지 않은가 봐? 영 자세가 엉망이네. 직업병이라고 해도 자기 관리하면 절대로 저렇게 거북목 되지 않아? 왜 저렇게 젊은 몸을 망쳐놓은 건지 모르겠네. 안 그래요, 여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기 관리 안 하는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서요. 얼른 그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도 아직 대화가 끝나지 않았으니 꾹 참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냐?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고 데리고 온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 나는 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놈 나이도 있고 뭐 몇 명 데리고 왔었지만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는 없긴 해요. 여자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거지? 네? 저는 오빠가 가자고 해서 온 건데요. 아니, 여보, 뭔 그런 소리를 해요. 이번에 아니래. 결혼하고 싶대. 그런데 뭐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하는 거지? 안 그래?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이것저것 배울 게 좀 많은 것 같긴 하다. 결혼하고 나면 전업주부로 살 거지? 나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아들도 지 엄마 보면서 결혼하면 여자들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사는 애거든. 괜히 거북목 만들며 힘들게 일하지 말고 결혼하면 남자가 벌어온 돈으로 살림하고 남자 보필하는 게 여자 인생으로는 최고야. 그래도 사람이 순종적으로 보이긴 하네. 우리 집이 좀 보수적인 집안이라 그래요. 그러니 이런 이야기는 좀 유념해 두고 앞으로 연애 이어갈 때도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우선 저 외에 여자를 소개시켜 준 적이 많다라는 말에 좀 의외였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두 분의 말이 좀 모순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분들이라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다 소개를 받았다라는 말인가? 그리고 전업주부? 저는 프리랜서예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즉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전업주부를 할지 말지에 대해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듯이 말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말은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우선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만일 한다고 해도 저는 전업주부로 살진 않을 것 같아요. 남자에게 기대서 사는 삶은 제가 바라는 삶은 아니거든요. 그래? 결혼을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아가씨, 우리도 우리 아들 빨리 결혼시킬 생각은 없어. 결혼을 한다 하면 어느 정도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어울릴 만한 여자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킬 생각이지. 우리도 아들한테 얼른 결혼하라고 닥달하진 않는다고. 허허, 요즘 젊은 여자들 다들 그렇다고 하더니만 아주 당돌한 면이 있네. 남자한테 기대서 사는 삶은 싫다? 우리 아들 정도면 기대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허허, 당돌해. 당돌해. 남자친구의 얼굴을 바라보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게 그만 말을 해라라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물어봤으면 파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때 다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죠. 내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들한테 기대서 살지 않겠다라는 말. 여보, 웃기지 않아요? 프리랜서라서 우리 아들 벌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나 본데, 아휴, 아가씨, 지금 내가 너무 웃기네요. 아가씨는 우리 아들 잡으면 봉 잡는 건데, 이걸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하나, 아니면 주제 넘는 거라고 봐야 하나? 참 헷갈리네요. 하면서 또 남자친구의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며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는 겁니다. 아, 정말 사람 짜증나게 말이죠. 저는 오빠가 얼마나 벌고 있는지 몰라요. 그 회사를 제가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남자가 뒷바라지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라고요? 아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우리 아들 보고 전업주부를 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없나 보네. 지금 우리 놀려요? 아니 우리 앞에서 우리 아들 아래로 보는 거예요? 어머 어머 너무 기가 막히네 정말. 오빠 얼마 벌어?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오빠 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아? 어? 맞아. 아니 그런데 아니 그만해. 그만 말하라고. 어른 앞에서 왜 이렇게 예의 없게 굴어? 그리고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내가 전업주부라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정말. 내가 언제 오빠를 전업주부 시켜준다고 했어? 남자라고 했지? 세상엔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법이야. 오빠가 대기업을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의 돈을 버는 것처럼 나 또한 내 재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라고.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게. 오빠가 만일 한 달에 2천 이상을 번다면 그럼 인정해 줄게. 오빠 그 정도 벌어? 뭐? 2천? 아니야? 어머 아닌가 보네. 나는 대기업이면 그 정도 버는 줄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닌가 보네. 딴 직장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부모님이 생각하는 사람인 듯한데 당돌한 나보다 못 벌면 어떡해? 돈 갖고 사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오늘 인사드린 건 저도 그동안 인사왔었던 수많은 여자들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밥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빤 나올 필요 없어. 오늘 인사 괜히 온 듯? 그리고 저는 당돌한 게 아니라 당당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그렇게 키우셨거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웹툰 작가들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시는 듯한데 저는 중간치에 끼지도 못합니다. 한 달에 5천 이상은 거뜬하게 버는 작가들 부지기수고 꽤나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자가가 있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도움을 드릴 정도로 풍족하게 벌고 있는데 저란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길래 그냥 내질러 버렸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헤어졌어요. 로맨스물을 준비했었는데 더 잔인한 공포물로 제 웹툰은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찾아봤더라고요. 제 웹툰을. 저와 만나고 처음으로 몰라봐서 미안하다 하길래 계속 몰라봐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오길래 받지 않았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뭐라 더 이상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었으니까요. 연애하면서 좀 리프레시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면서 그 리프레시가 완전히 도망을 쳐버렸네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다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잘나면 그 잘난 아들이 만나는 여자 또한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많은 사람은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죠. 두 사람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그 위에 쌓이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소들, 특히 가족 간의 갈등이나 경제적 차이로 인해 관계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꿈 같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의 사랑은 흔들림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이라는 현실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제 형편이 조금 더 나은 편이었지만 남편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가족, 시댁의 요구는 생각지 못한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제 결혼 생활은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죠. 제 결혼 생활은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들었었습니다. 첫 해에는 신혼의 달콤함과 안정감이 있었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와 일상이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역 내 소규모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은 공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서로의 일에 대한 이해와 지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남편은 결혼 전 연애 시절에 보여준 헌신적이고 따뜻한 모습으로 저를 감동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기세로 저를 아껴주었거든요. 우리가 연애를 시작했던 초기, 그는 늘 저의 일정을 꼼꼼히 챙기며 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던 시기였는데 무리한 일정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퇴근 후 제가 있는 사무실로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며
네가 가장 좋아하는 건강식을 준비했어.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고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으로는 제가 감기에 걸려 몸져 누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바쁜 업무 일정을 뒤로하고 반차를 내고는 제 옆에 머물며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필요한 약을 사러 다니며 밤새 제 열이 내릴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죠. 제가 깨어나면 그의 손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금이라도 더 자라. 네가 아픈 건 내가 가장 힘들어. 라고 다정히 말하곤 했습니다. 그의 헌신은 단순히 이러한 소소한 일들에 그치지 않았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그는 집안을 대신 정리하거나 요리를 준비하며 제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날 저희 집은 마치 편안한 쉼터처럼 느껴졌고 저는 남편의 깊은 사랑 덕분에 어려운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깜짝 이벤트로 저를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런 기념일도 아닌 날 퇴근 후 남편이 작은 화분을 들고 와서 너희 회사에 놓으면 더 생기 있어 보일 거야 라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화분은 사무실 책상 한 구석에서 제게 늘 남편의 배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유난히 강하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저는 그가 언제나 저와 저희 가정을 우선시할 거라는 안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혼 후 그가 자신의 가족과 저의 가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 우리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능력은 저희가 바라는 집을 구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은 저희 결혼을 기념으로 주택 자금을 보태주시기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젊은 시절 집 한 채 없이 가난한 환경 속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생활력을 발휘하며 힘겹게 자산을 모으고 지금의 안정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지난날의 어려움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결혼을 시작하는 저희에게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집을 사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부모님의 결정은 우리 부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의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셨고 남편은 학창 시절부터 집안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남편은 학비를 자립하며 일찍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을 보살폈고 그 사실은 제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남편의 성실함과 책임감은 제가 그를 믿고 가정을 꾸리는 데 큰 확신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감이 결혼 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대규모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남편도 공기업에서 일에 집중하며 안정된 수입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서로의 하루를 얘기하고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소소한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피곤에 찌든 모습으로 퇴근해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소소한 저녁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깊은 한숨과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남편이 회사에서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괜찮다며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무겁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제대로 쉬지 않고 다시 나가 외부 업무나 야근을 하겠다며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가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그가 퇴근 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대학 선배가 새롭게 창업한 작은 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포장 작업을 돕거나 제품 사진을 찍고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더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시댁의 어려운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가게를 접겠다고 하셨어.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생활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시더라고. 우리 결혼 후에도 조금씩 지원을 해왔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어. 그렇다고 네가 이 부담을 알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선배 회사에 나가 일했어.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정작 자신이 하는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저녁마다 포장지를 자르고 사진을 편집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선배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고작 20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남편은 그 돈으로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고 했고 그 때문에 자신의 본업에 집중할 수 없었죠. 회사에서도 점점 피곤함이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편은 손을 떨며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네가 알게 될까 봐 두려웠어. 그런데 차라리 다행이다. 네가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함께 의논해 볼 수 있는 거잖아. 제게 미안해하는 것도 분명했지만 남편은 안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뭔가 모를 후폭풍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역시 제 감은 틀리지 않았더군요. 다음 날, 그러니까 제가 시댁의 상황을 안 그 다음 날 바로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거든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남편과 함께 말입니다. 편안하고 떳떳해 보이기까지 하는 시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집에 오셨으니 식사를 여쭤보니 그건 필요 없고 우선 이야기를 하자 하시더군요. 저는 제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제 뒤통수를 치기 전에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않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투잡을 하고 있어요. 일이 힘들다고 그만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 이제 우리도 나이가 있고 더 이상은 힘들어. 너희도 결혼했으니 이제 당연히 생활비를 다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니? 언제까지 우리가 일을 해야 하겠어? 그 말에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저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남편이 밤마다 부업을 하며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만큼은 도와드릴 수 있지만 모든 생활비를 지원하는 건 무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장사하면 다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 되면 네가 책임져 줄 거니? 우리 가진 건 없고 부끄러워할 처지도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라도 요구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가 여기 들어와 살면 되겠니?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지 않겠니? 그 며느리가 말이 많구나. 뭐 자꾸 안 된다고만 말을 하는 거야.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정도라면 너는 우리 자식도 아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놓아줘라. 에헴.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놓아주라는 말은 단순한 요구를 넘어선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말인데 예상보다 더 뻔뻔하고 당연한 요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시부모님의 얼굴에는 당혹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결연한 태도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네 부모님이 너희 집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들었다. 그런 사정이면 친정에서 우리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너희야 맞벌이로 벌어서 우리 지원하는 것도 빠듯하겠지만 너희 친정은 좀 다르지 않니? 사돈들은 좀 여유 있는 집 아니냐? 예상치 못한 말이 너무나 당연한 듯 흘러나오는 그 순간 모든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가족 간의 도움을 넘어 이제는 친정까지 끌어들이는 시부모님의 뻔뻔한 요구는 상식의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목소리를 높이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맞아. 부모님이 집까지 해주셨을 정도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한테 말을 잘해서 좀 지원을 받아봐. 자기야, 당신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나 이렇게 살다간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사람 한 명 살린다 치고 처가의 도움을 좀 받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분들이잖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형편이 이렇게 된 건 단순히 게으름 때문이 아니야. 세월이 변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젠 더는 버틸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도와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야. 사돈이랑 우리가 뭐 남이냐? 같은 가족인데 좀 도와주면 되지 않겠어?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습니다. 부모님이 힘들게 모은 돈으로 저희를 돕는 데 망설임이 없으셨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헌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부모님의 태도는 마치 친정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부모님의 뻔뻔한 말씀이 끝나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을 놓아달라고 하셨죠? 가져가세요, 아들. 조만간 가만히 둬도 상을 치를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저 몰골 좀 보세요.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 데려가세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은 경악으로 굳어졌고 시아버지 역시 말을 잃은 채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오신 이유가 어머님, 아버님 뒤치다꺼리를 위해 그렇게 살아오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아들 죽어가는데도 돈을 달라고 하지. 이혼을 할게요. 내가 왜 내 부모님 돈을 당신들 편하게 살라고 뒷구멍에 넣어준답니까? 정신이 나간 것도 아니고. 야, 우린 그냥 헤어지자. 너는 그대로 네 부모랑 나가면 될 것 같아. 가뜩이나 초상 치를 것 같아서 두려웠었는데 네 부모한테 가서 초상 치를 거면 치러. 뭐해? 얼른 가라니까. 여자 잘못 들이면 남자 잡아먹는다고 하더니만 이 집구석은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네. 꼴 아주 좋네요. 그렇게들 계속 사세요. 저는 바로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렸고요. 부모님은 뻔뻔한 시댁 일을 듣고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변호사를 직접 선임을 하셨죠. 소송을 걸어 결국 이혼을 했고 저는 지금 혼자가 되었습니다. 둘이었을 때 든든했고 좋은 날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넉넉하지 못한 시댁, 결혼 당시에는 그렇게 큰 갈등이 될 줄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이렇게 되고 마네요. 집안 다른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경험자인 제 말을 참고하셔서 비슷비슷한 분들과 결혼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뻔뻔하게 나오는 시댁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